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이번 사건부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조덕규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률의학연구원 김소희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신장내과 첫 번째 사건은 검사 미비로 치료의 시기를 놓쳐 환자가 영구 심장장애를 판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미 연구원 사건 소개해 주세요. 환자는 사고 당시 56세 남자였습니다. 2003년 1월 21일 환자는 집에서 지내는 중 쥐어짜는 듯한 흉통을 느끼고 통증은 왼쪽 어깨와 팔로 전이되면서 30분 이상 지속되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밤 10시 30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환자는 새벽녘에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고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 후 기타 흉통 및 만성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여 3일분 위장약을 처방하였습니다. 3일 뒤 1월 24일 11시 16분 쥐어짜는 듯한 흉통과 호흡곤란, 현기증이 동반되어 피고병원에 재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3일 전과 같은 기타 흉통 및 만성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장에 잡음이 들리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것을 권유하였고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은 위장약으로 처방하였습니다. 다음날 환자는 타병원으로 내원하여 심초음파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및 승모판 역류, 심실중격 결손을 진단받았으며 심전도산 전체 전벽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S대학병원 심혈관센터로 전원하여 관상동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하였고 대동맥 풍선 펌프를 시술하였습니다. 1월 27일 간선동맥 우회술로 수술과 심실중격결손 패치 복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폐부종으로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한 달 뒤 퇴원하였고 당시 심근경색증, 심실중격결손, 상극 승모판 역류, 1급 3천판 역류로 진단하였습니다. 퇴원한 지 5개월 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심부전과 승모판 폐쇄 부전증 치료를 위해 승모판류 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의 자심실 구혈률을 살펴보면 1월달엔 47%였으나 4월달엔 21%까지 떨어지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7일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소송 당시 환자는 만성 심부전증으로 잔존 심장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 50%에 불과하고 활동 시에 중증의 호흡곤란과 간헐적인 심신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노동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으로 법원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환자가 피고병원에 흉통으로 첫 번째로 내원한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심전도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위장약을 처방하였고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어 큰 병원으로 권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흉통 등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오진하였으며 심근효소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설비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가 피고병원에 흉통으로 3일 뒤 내원한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측은 첫 번째 내원한 날에도 심근경색증 가능성이 있어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두 번째 내원 시에도 만성표재성 위염으로 오진하여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처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내원 당시 허약감과 심잡음 등 급성심근경색증에 따른 합병증 증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월 21일 진료기록지에 심전도를 의미하는 사지당국 유도 및 흉부 유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하였을 때 EKG 표시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은 검사기록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4일에도 심전도 검사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1월 21일 진료기록지 중 심전도를 의미하는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승모판 역류, 심신중격혈송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병원에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병원에서 의료과실 유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심전도 검사 미비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영구 심장장애로 판정받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환자는 흉통과 심장 잡음으로 심전도 검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는 학회 등의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 권고안 및 표준 진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측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큰 병원에서 재검진을 권고하였으나 즉시 타 병원으로 내원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재발 방지는 환자 스스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국민에게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입니다. 심근경색 표준 진료 지침에 대한 재발 방지는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는 치료 권고안 및 표준 진료 지침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을 관리가 소홀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지침서를 비치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건강정보 인식을 위한 지원체계 부재의 재발 방지는 심혈관 증상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건강관리의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학정보에 대한 질 향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오늘 사건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살펴볼 한 6개 정도의 사건이 진단 지연이나 아니면 진단 미비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비슷한 패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펴봤었던 것 자체가 연도가 조금 더 지난 사건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조덕규 교수님께서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덕규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을까가 사실 저는 제일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또 기술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그 스퀴징 페인, 그러니까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왼쪽 가슴으로 있었다. 그렇게 해서 또 식은땀도 났다, 무기력했다 등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내과 개원이면은 심전도는 있어야 되고요. 심전도가 없다면은 심근경색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심전도를 체크해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증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그 위장병으로 단원해가지고 오진했던 게 단지 이제 시술로만 끝낼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기계적 화평증, 그래서 뭐 심실중격결손 같은 것들이 2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술까지 하게 되고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승모판 역류증이 와서 판막 질환도 수술을 2차 수술을 또까지 하게 돼서 심장 장애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오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이 정도의 정형적인 증상일 때는 보기는 어렵고요. 뒤에 케이스가 쭉 나오겠지만 심근경색증이 아닌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전형적인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전도는 당연히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교수님, 여기 지금 뭐 법원의 판단이나 이렇게 판례에서도 언급이 됐던 게 약간 사지 당금 유도 및 뭐 흉부 유도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는 있거든요. 이게 이 케이지, 그러니까 십전도 검사를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말은 심전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심전도라는 내용만 있지, 그 심전도에서 어떤 소견이 보였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처방을 내서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적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적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의 이거는 명백한 오진에 의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서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금 특히 오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덕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는 몇 가지 논점이 있는 게요. 처음에 오진한 부분에 과실이 있느냐 하는 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 그럼 오진하지 않았으면은 치료가 잘 됐을 것이냐 하는 인과관계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퇴원하면서 오진할 수는 있으니까 요양방법 지도를 잘해서 조기에 다른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이 병원에서 그 검사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방해에 대한 그 책임을 얼마나 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일본 판결에서 하나 원용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오진 그 자체만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 진단을 잘못한 경우에는 일반적 의료 수준에서 생각하여 오진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 이행이 불완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이행 보조자인 B는 심근경색 등의 심질환을 의심하지 않고 단지 간장질환이라고만 진단한 것이므로 진단을 잘못한 것은 명백하다. 급성 발증이나 상복부 통증, 필망감, 전신 권태감, 호흡곤란, 구역질 등 심근경색의 심질환의 존재를 의심시키는 한편 생각할 수 있는 간장질환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오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채무 일행이 불완전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결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이게 간장질환 말고 위장질환으로 바꿔놓으면 이 사건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일찍 진단을 했으면은 치료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선생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게 이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건 이제 규범적인 판단이거든요. 일찍 진단을 했더라면 어떤 치료를 했을 수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 환자의 예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말씀드리면요. 고도의 개연성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신속하게 하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스텐트 치료라고 하는 시술로만 끝낼 수가 있고요. 기계적 합병증이라고 얘는 두 가지가 생겼는데 심실중격 결손이랑 그 다음에 승모판막 역류증 같은 경우는 기계적 합병증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진행해서 두 번의 수술까지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은 아주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거 인정되고요. 케이스에서 명백하게 의사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법원에서의 판례를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위장약을 먹고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두 번째 왔을 때도 역시 심근경색이라는 걸 한 번 더 놓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거를 인정받아서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이제 감경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됐다고 케이스라고 말씀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원할 때 위장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한 임상 증상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어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배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빨리 병원에 다시 오거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는 요양방법 지도를 좀 했더라면은 치료 시간이 좀 더 빨라졌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질문 겸 말씀드리는 게 검사 기록지를 가끔 안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안 했을 수도 있고 했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검사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입증 방해를 좀 한 것처럼 판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혹시 여기서 검사 기록지가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추정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추정해 본다면은
그 뭐 당극유도, 뭐 사지 당극유도 등의 흉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신전도거든요. 그냥 같은 말입니다. 있는데 결과지가 없고 결과지를 제출 안 한 거 보면 시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시행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판독을 제대로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주 전형적인 심근경색인데 그걸 왜 놓쳤느냐 이런 얘기 드니까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실 부분에서는 1심에서는 뭐 책임 제한을 50% 했다, 항소심에서는 60%에서 10%를 더 깎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법원이 이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경우 이외에는 책임 제한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요. 이 책임 제한이라는 개념은 환자한테 어느 정도 귀책 사유를 부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가하는 페널티인데 이 의료 행위라는 그 자체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기에 환자한테 책임을 부여를 하는 거는 그건 책임 원리에 조금 반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건강보험에서 1.4%를 환자들이 의사 리스크 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른 그 비보험 진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을 해야지 환자 개인한테 이렇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는 하여튼 법적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논의를 해본다면 환자에게도 일정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자하고 의사 모두 다 뭐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목적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환자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사도 당연히 지시하는 거나 아니면 초반 진단 오진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정적인 또 책임이 같이 있어서 그게 어떤 퍼센트로 가야 될지는 일본의 사례나 국내 사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의 방향을 잘 설정해서 무리함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쌤, 아까 초반에 이게 2003년 케이스고 지금은 아마 거의 이런 케이스들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실습으로 시험을 보는 거, 실기 시험도 있고 또 이제 필기 시험에서도 심근경색은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지금 이제 다뤄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내과가 3년제로 지금 바뀌었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인턴 내과를 거치면서 이런 심근경색 환자를 이제 초년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보고 진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요새는 좀 어떻다고 생각되시나요? 심장내과를 전공하지 않은 그냥 내과 전문의가 이 의원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내과 전문의라면은 뭐 3년제로 낮아졌다고 해도 심근경색 요 정도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심근경색 진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그레이드가 트레이닝을 안 받고 끝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인턴만 하고 끝난다 그런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 특히 중증의 환자에 대해서 오진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사안에 대한 좀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철저하게 분야별로 그리고 교육받은 수준별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졸업생들 위주로는 괜찮은데 지금 내과 개원의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그 어떻게 보면은 내과 보수 교육이나 전체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좀 추가되거나 보강되거나 요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뭐 내과 전문의라면은 보수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미팅들이 있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 레벨에서 이 정도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 내과가 아닌 분들도 간혹 내과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GP 일반 전문의를 안 따신 분들, 아니면은 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내과를 같이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정도, 그다음에 우리 전문의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큰 질환이고 중요한 질환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